이제 지금 마지막 상원에 접점 붙은 데가 조지아잖아요. 네. 근데 현대차 공장이 지금 조지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상원의원이 되건 아니 그 지금 조지아주에서 가장 경제 핵이 현대차인데 자기가 상원의원 됐는데 현대차를 배제한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새롭게 등극하게 될 조지아주의 상원의원도 누가 되든 예, 현대차엔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김태현의 정치쇼. 주말에 있었던 핵심 뉴스를 싹싹싹 끌어모아서 탈탈탈 털어드리는 뉴스 싹쓸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세 분 모셨어요. 목돈연구소의 정청칠 소장, 한겨레신문의 김환 기자, 뉴스와 노민우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주말에 있었던 뉴스는 역시 저 대통령 해외 네. 순방입니다. 한미일, 한미, 한일 요 세 차례 연속된 회담이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일단 총평부터 좀 듣고 오죠. 김한 기자부터. 네. 사실 이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에 네. 11월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외교적으로 또 뭔가 이렇게 혼선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다자 외교는 또 힘들거든요. 네, 동선 있었는데 짜기도. 네. 그거에 비하면 좀 정돈된 메시지가 나왔고 네. 그 부분에서는 뭐 어쨌든 외교 무대에서 그 다자 외교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메시지를 냈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평가를 해줄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이제 국내적인 잡음을 줄여가는 방식에서는 굉장히 좀 그 문제점이 노출됐다. 예를 들면 MBC를 뭐 전용기 안 태운다든지 네. 정상회담의 기자들 출입 자체를 아예 막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측면도 또 동시에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 소장님요. 매끄러움 차원에서는 뭐 지난번보다 네. 일단 좀 한 단계는 좀 많은 준비를 했구나 네. 그런 차원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율된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거친 뭐 그런 부분은 좀 없었던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저는 경제 쪽 많이 집중을 했었습니다. 원래 이 아세안 플러스 3라는 게 태생 자체가 1997년 외환위기 때 그거 이제 막으려고 아세안 플러스 3라는 게 나오게 됐었는데 경제 쪽은 아직은 웨이팅인 것 같아요. 좀 이따 또 얘기 나오겠지만 뭐 특별하게 이슈가 없었고 워낙 지금 북한 미사일로 이번 회의가 갔기 때문에 좀 뒤로 빠진 느낌이 있지만 다음 주 싹쓸이 시간에 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G20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만나면서 이게 정치 같지만 뒤에 이제 경제가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죠. 어마어마한 이제 회담입니다. 회담이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이 2시간 이상 이어질 거라는 예고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으니까. 하다 싸운 거 아니야? 정상뿐만이 아니고 밑에 급들, 그러니까 자네델레 재무장관이랑 또 이강 중국 인민은행 총재도 만나고 그러니까 이게 착착착 지금 미중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경제 쪽은 다음 주 정도에 좀 이야기 보따리가 풀릴 것 같습니다. 볼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시진핑 사면님 축하해. 나도 중간 선거 이겼어. 뭐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충돌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그건 뭐 다음 주에 얘기하고 우리 저 노 기자 평가는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 일정을 릴레이로 소화한 것은 6년 7개월 만입니다. 이번에 이제 북핵 공조를 확실하게 했고 김정은의 핵질주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확실하게 발신했죠. 그러한 좀 성과가 있었던 반면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어떤 대중 견제 구상에 있어서 우리가 좀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중 외교는 좀 과제로 남았다는 좀 지적입니다. 대중 외교는 가져라 나왔다. 네. 자, 일단은 저 순서대로 원래는 한미일, 한미, 한일 이렇게 회담을 했었는데 저희는 역순으로 한번 해볼게요. 한일 회담, 한미 회담, 한미일 회담 이렇게 좀 짚어볼게요. 한일 정상회담부터 보죠, 노 기자. 네네. 이 지난번에 9월 달에는 뭐 이게 뭐 간담이니 회담이니 뭐 만났네 만에 뭐 굴욕이네 만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깔끔하게 끝난 것 같아요. 네네. 일본 매체에서도 이거 정상회담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일단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가 있었던 것은 유엔 총회에 의해서 2개월 만에 다시 대자했다는 점이죠. 네. 일단 굳이 득실을 따진다면 그 한일 정상 간의 관계 그 개선 모멘텀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한일 양국 간 공동 문제죠. 북핵 문제에 있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 이 안보 협력의 차원에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한일 간의 가장 큰 문제죠. 강제 동원 배상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상 간에 조속히 해결하기로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네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이게 문제인데. 좀 네. 조속히 해결하기로 이제 합의는 했지만 재확인은 했지만 어떤 가장 중심이 되는 관건이 되는 일본 측의 호응에 대해서는 일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과제로 남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 기자, 네. 요거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회담의 네. 기본 큰 이제 줄기가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북핵에 대응하고 네. 공조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제이크 설리반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이 에어포스원의 브리핑에서
동아시아의 미군 전력 강화하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럼 막- 이 얘기도 이제 G20에 가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어떤 리액션을 하느냐를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됐는데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핵을 억제하는 데서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국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국의 그래서 협력.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북핵 억제를 위한 한중일 협력 이런 거를 강조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 완전히 미국 쪽으로 기울어진 메시지를 선택을 했는데 특히 이제 뭐 남중국 항행 자유라든지 아니면 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는 용인할 수 듣기는 없다?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이건 완전히 미국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완전히 노선을 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뭐 그러니까 미국은 얻어간 게 확실히 있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우리 편을 다지는 행사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G20을 앞두고 일본도 얻어간 게 있죠. 예를 들면 보통 국가로 가는 거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군사적 진전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뭘 얻은 거냐? 이 부분에서는 G20을 지나고 좀 결제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 기자, 요거 네. 우리 맨날 하는 게 뭐 한반도가 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뭐 충돌이 어쩌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북중러 대 뭐 한미일. 완전히 이제 선명해진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이게 좀 한미일 그 안보 협력이나 협력이 공고화될수록 역설적이게도 그런 말씀하셨던 그런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좀 더 고착화되는 또 그 부각되는 그런 또 역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번에 좀 그런 게 좀 더 선명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요 아세안 회의 모두 발언할 때 보니까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랑 니커짱 총리 있는데 막 대통령이 네. 힘에 의한 현상병 용인하지 없어.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비판하고 이런 거 보면 이거 아마 다 염두에 두고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뭐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 정책으로 선택을 선택을 한 하는 거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에서는 뭐 거기서 그 얘기 한다고 일어나서 삿대질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외교무대라는 게. 다만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메시지를 내면 그 부분에 대한 결제를 우리가 반드시 나중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과 말씀하신 대로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도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특히 이제 중국과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거냐 여기에서 또 다른 이제 말하자면 다른 트랙의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중국 문제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뭐 일단은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봐서.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할 수 없는 문제인데 어려운 너무 문제죠. 어려운 문제야 네. 사실 이건. 예. 일단은 우리 측의 이제 어떤 그 보편적 가치를 기조로 한 네. 우리의 외교 전략이 이렇다라는 것을 중국이 오해하지 않게 계속해서 이제 고위급과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네. 근데 가기 전부터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게, 뭐, 한일 정상회담 하겠다, 한미 정상회담 하겠다, 근데 뭐,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미지근한 반응, 거의 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또 한 가지 문제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미중이 패권적 경쟁을 벌이면서 이게 이제 대립구도로 가면 우리가 한쪽 편에 서는 게 선택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극적으로 미중이 뭔가를 물밑에서 합의를 한다. 이래버리면 우리는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좀 다자간의 변수를 고려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앞서 김한 기자 얘기했던 우리 저 손익을 따져봐야 된다. 네. 확실히 미국 편에 섰는데 뭐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 네. 이거 메시지도 미국 메시지랑 거의 동일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편에 미국 편에 섰어요. 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일단 당장 IRA 요 얘기 나오잖아요. 정 수장. 근데 IRA는 요거에 관련해서 저 누구야 바이든 대통령 얘기 보니까 한국이 얼마나 기여인지 내가 잘 알고 있어. 뭐 예. 뭔가 좀 배려해주는 듯한 얘기도 나오던데. 이번에서 경제 쪽 메시지는 그게 유일했던 것 같아요. 예, 한국의 자동차 또 전기차 배터리 부분이 얼마나 많이 또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근데 좀 이게 조금은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만 저는 좀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원을 공화당이 일단은 뭐 어떻게 되든 장악을 했기 때문에 항상 그렇잖아요. 이 상대 그러니까 행정부의 일들을 좀 발목을 잡을 필요가 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지 그 전에 BBB 법안이라고 빌드백 베터 그러니까 바이든이 돈 풀겠다는 거예요. 돈을 푸는데 그러니까 재정을 푸는데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갖고 와서 태양광을 집에 설치해 그럼 지원금 줄게. 또 전기차 사 그러면 지원금 줄게.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재정을 푸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공화당이 태클을 걸 텐데 역설적으로 우린 지금 태클을 걸어주는 게 좋죠. 우린 여기서 배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 하나로 조금 우리 한국 자동차 특히 한국 전기차에는 좋은 이슈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지금 마지막 상원에 접점 붙은 데가 조지아잖아요. 네. 근데 현대차 공장이 지금 조지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상원의원이 되건 아니 그 지금 조지아주에서 가장 경제 핵이 현대차인데 자기가 상원의원 됐는데 현대차를 배제한다?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새롭게 등극하게 될 조지아주의 상원 의원도 누가 되든 예, 현대차는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바이든이 몇 번째입니까 지금 IRA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 회담 끝나고 미중 끝나고 G20까지 지나고 12월 6일 날 그 조지아까지 끝나게 되면 한 연말 이전에는 IRA 관련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이슈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노 기자, 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요. 네. 보니까 앞서도 제가 잠시 언급했었는 요거 확장 억제 강화한다. 음. 이 얘기면은 한미일이 합쳐서 뭐 확장 억제 강화 미국 전략자산 전개하고 정보 공유하고 이래가지고 북핵을 억제하겠다. 요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 좀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이번 올해 이제 대잠훈련 같은 거를 3국이 같이 실시를 했고요. 그런 일단 훈련을 좀 더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러면은 북핵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서 확실히 미국 편에 쓴 거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전략적 선택이? 전략적 선택 북핵 공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동맹국이 미국 위주로 가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한미 동맹 강화 발전의 기조와도 맞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경제안보 대화체 신설 뭐 요것도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미국 편을 확실히 쓰는 게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한테 이득이 될 거다 이런 판단을 한 거라는 거.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유보적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의 최대 또 교육국이고 하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뭐 속내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선을 긋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경제안보 대화체 신설한다고 뭐 그래. 이번 G20이 중요하다니까요. G20이 여기서 미중이 어떤 분위기로 둘이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둘이 미중이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을 때 우리가 좋을 것 같아요. 미중이 친해지면 어쨌든 우린 중간에 있다가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원편 대 기술편. 네, 기술편에서 맨날 저 네. 공수장 얘기하시는. 그래서 그냥 반도체로 또 가서 중국도 좀 기웃거릴 수 있고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저는 이번 G20에서 바이든과 시진핑이 진짜로 좀 긍정적인 거 뭐 하나 준다면 저는 한국 뭐 무역이라든가 주식시장에 나쁠 거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둘이 막 강대강으로 나오는 것보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번 주를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G20 죄송합니다. G20 하기 전에 이제 G2 정상회담 하잖아요. 네.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노 기자. 예. 미국이 뭐 이런 얘기 있어요? 회담은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 중국이요. 네네. 이런 메시지를 낼 거라고 밝혔다는데 이건 뭐 미리 여론전하는 건가? 뭐 일종의 여론전 측면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중 정상이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이나 전화를 통해서 대화를 한 게 한 5차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백악관이나 중국의 사후 보도 자료를 보면 북핵 문제가 원론적으로 다뤄지거나 아니면 아예 언급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다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핵을 조금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여론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선제적으로 좀 차단하는 의미도 있고요. 건설적 역할을 압박하는 그런 좀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예상 한번 해보시자고요. G2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북핵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시진핑 언급할까 이것도 있고 시진핑하고 바이든하고 화기애애하게 끝날까 싸울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시 주석이 미중 패권 경쟁을 본다면 북한 카드는 계속해서 쥐고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레버리지를 쓴다. 예. 일종의 뭐 지렛대를 활용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북핵 문제 관련된 언급이 있더라도 좀 원론적인 차원에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 중국은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하나만 하는 얘기. 예, 그리고 뭐 한반도의 그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첫 번째 의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미중 관계에서 이게 몇 번째 의제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미중 이제 입장에서 보면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선순위에서 한참 저 뒤에 있다. 이것만으로도 중국은 어쨌든 성공적으로 관리를 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고받는 거잖아요. 중국이 지금 원하는 거는 경제 쪽일 것 같거든요. 미국이 뭐래도 좀 풀어주는 거. 근데 중국이 내줄 게 별게 없어요. 대만인데 대만은 솔직히 건드릴 수도 자기네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역설적이게 북한 관련해 가지고 뭐 귀타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좀 센 메시지. 센 메시지를 중국이 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명분을 좀 세워준 게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거요. 북한을 줄 테니 대만을 건드리지 말아라. 뭐 중국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먼저 그 가이드라인을 준 게 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네. 건설적인 메시지를 내달라라고 먼저 퉁쳐줬던 게 네. 이것만 너네가 오케이 해주면 네. 너네가 원하는 경제 쪽을 내가 몇 개 풀어줄게라는 좀 그런 어떤 저만의 희망을 할지 몰라서 미국이 풀어줄 게 뭐 있어요? 아 지금 중국과 관련한 제재라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풀기 시작하면 반도체 동맹이라는 것도 결국 중국한테 소위 말하는 미국이 기술력에 들어간 반도체 수출 못하도록 다 막아 네. 지금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도 지금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명분이 필요해요. 이 범죄와의 전쟁 하정우인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북한에 대해 이 핵에 대해서 중국이 건설적인 메시지를 내주고 요걸 명분으로 미중이 경제 쪽에서 좀 서로 강대강 약간 풀리는 요게 지금 제가 원하는 희망회로이자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이거든요. 그럼 네. 주가가 반등하겠다. 그죠? 엄청 올라가겠다. 상당히 올라가고 달러 약세고 이런 어떤 위안화 강세 그동안에 가장 좋은 패턴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오늘 저도 계속해서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루 기자. 네. 대만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양쪽 다 그거는 양보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대원칙을 따라서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또 바이든 대통령이 좀 견지를 하면서 일단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좀 대화가 좀 필요하다는 식으로 대화를 좀 자주 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띄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외교 전술이 있습니다. 지금 곤란하니 나중에 얘기하자. 네, 약간 직원족이라고 왜 그때 불렀었는데 독도 문제 관련해서 뭐 미중도 대만과 관련해서는 뭐 그런 태도가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양쪽 다 중국은 중국은 뭐 형식적인 선거라고 그래야 되나? 양쪽 다 선거 이겨가지고 기분은 좋겠어요. 어쨌든 요거 잠깐 얘기해 보죠. 원화, 야 이거 맞췄네. 정천치 소장 네. 원화 반등하는 거. 네. 저도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네. 1,445원, 1,450원이 불과 이게 며칠 만에 1,300 지금 여기에서 1,319원이 됐거든요. 이러다 좀만 더 하면 1,200원 되겠어요. 올라갈 때도 거침이 없었지만 떨어질 때도 지금 워낙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원화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냈는데 왜 어떻게 우리 정 소장이 맞췄냐? 이거 왜 떨어지냐? 요거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4부에서 할게요. 정 소장. 네. 이게 어떻게 떨어진 거예요, 환율이? 그때 이제 빅 이벤트가 하나가 있었죠.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거였었어요. 잡혔다는 거? 네, 그게 잡힌 건 아닙니다. 덜 떨어졌다, 그러면? 시장이 7.9%를 예상했는데 7.7%가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항상 주식이라는 게 7.7도 높죠. 네, 어떤 엄청난 물가 상승률인데 예측한 것보다 상당폭 떨어졌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것이 다음 달 12월에 금리를 덜 올릴 수 있다라는 거 하고 나아가 이제 금리 인상의 끝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디까지 미국이 금리를 올릴까? 최종 금리가 한때는 인플레이션 쌀 때는 5.5%, 5.75%. 기준금리가 5.75면 시중금리 한 9% 나옵니다. 10%. 근데 지금 갑자기 5%는 안 될 거야. 한두 번? 한 4.9에서 이제 금리 인상의 시대는 끝날 거야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야,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지금 달러를 쥐고 있었던 이유가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고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달러를 쥐고 있는데 그 정도에서 끝난다면 나는 손에 달러를 안 줄 거야. 오히려 한국 주식을 사거나 금을 사거나 은을 사거나 석유를 살 거야라고 하면서 순간적이지만 달러가 다시 이제 호주머니에 있던 달러가 물밀듯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한순간에 지금 원달러 환율도 1319원대 여기에 뭐 장중에는 1320여지만 하고 달러도 크게 약세가 된 이런 흐름이 이제 나왔는데 앞으로가 중요하죠. 앞으로가. 네, 앞으로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미중 이런 G2도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으쌰으쌰를 한다. 그러니까 가령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푼다라든가. 안 푼다고 보도 나왔던데. 근데 이제 그건 또 공식적이지만 비공식적으로 푼다라든가 뭐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조짐들만 나오면 이 달러 강세 양세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호주머니에 달러를 쥐고 있는 게 좋으냐 아니면 저쪽에 가가지고 한번 머니게임을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러를 쥐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다들 달러를 쥐었는데 이게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면 달러 약세의 국면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바랄 거는 달러 약세밖에 없습니다. 달러 약세가 돼야 그 달러를 가지고 주식도 하고 뭐도 돌리고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의미여서 이번 한 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흐름상 아직까지 인플레가 꺾였다라든가 뭐 미국의 긴축이 멈췄다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어서 그건 악재도 아니다. 항상 양도 수반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기세 싸움이잖아요. 예. 승승장구하던 킹달러가 이렇게 한 번 팍 꺾이게 되면 예. 여기서 이제 다시 힘겨루기가 나올 때까지는 또 있어야 되고 저는 이제 달러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된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건 또 뭐 틀릴 수가 있지만은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내가 주식을 할까 말까 뭐 어떻게 될까 이게 원 달러 환율이 이제 떨어지냐 올라가냐 달러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경제 얘기 좀 몇 개 더 해볼게요. 미스터 에브리띵.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겠지. 재산이 2,800조인데 뭘 못하겠어요. 인수에 성공한 뉴캐슬은 지금 네. 프리미어리그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맨시티 바로 아래입니다. 만수르가 멀지 않았습니다. 만수르보다 빈살만의 돈이 더 많거든. 훨씬 많죠. 네. 빈살만 왜 재산 왔어요? 뭐 3,000조, 2,800조 이거 의미가 없죠. 예, 평가하는 것도 2,800, 2조 8천억만 돼도 뭐. 네. 하고 말씀하셨지만 미스터 에브리띵 네. 다 가졌다. 뭐 돈 있죠. 하고 지금 외모 권력이- 부분은 이게 저에도 말씀드리면 약간 개취인데 개인 취향인데 또 빈살만을 잘생겼다라는 쪽도 있어요. 예, 키는 1m 88cm. 아. 뭐 바이든도 그냥 무시하는 뭐 아. 그런 빈살만 왕세자가 1월 17일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하고 싶은 거 지금까지 다 하고 산 것 같아 느낌에. 그렇죠. 뭐 다 했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꿈꾸고 있는 것은 석유 시대의 종말이잖아요. 그럼 사우디와 중동의 새로운 수익원과 새로운 뭐가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네움시티라는 것을 건설합니다. 서울의 44배 크기의 스마트 미래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사우디, 이집트, 요르단까지 거기 사막에 다 그 건설하는데 건설비가 일단 1차 건설비가 700조예요. 근데 보통 이건 1,000조 이상 들어가거든요.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네. 그죠. 아, 그 자기 재산 2,800조니까. 예. 하고 지금 석유도 계속 서울에 팔고 44배 있잖아요. 크기의 도시를 내 돈으로 지을 거예요. 뭐 이런 거. 하고 거기는 또 땅값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없어. 내 내 땅이 땅이 아니고. 있는데 이게 땅값이 없는데도 700조는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거기가 다 이제 스마트 도시, 자율주행을 네. 의미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하늘을 나는 차 거의 다 들어가고요. 빌딩도 다 미래 도시예요. 이제 뭐 스마트 빌딩 다 물 어떻게 건설해야 물 되고 없잖아. 물 같은 것도 이제 또 스마트로 가죠. 뭐든 예, 하는데 여기서 왜 핵심이냐? 이 기술력을 해줄 사람이 우리나라가 거의 최고를 해줘야 돼요. 이게 과거에 우리 중동 붐에 있을 때 한국 건설밖에 없었잖아요. 뭐 그렇죠. 이 뭐 데칼코마니처럼 그래서 네옴시티에 지금 빈살만이 왜 오느냐? 한국 기업들을 이제 도움이라고 하는 건 또 아니죠. 우리는 이제 의리죠. 우린 땡큐 아니야. 우리가 얻어내는 거, 입찰을 따서 우리가 얻어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어서 일단은 원희룡 장관을 만나고 저는 이제 비공식 확인은 안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 100% 만날 것 같거든요. 아, 이거 예, 맞나요? 만나게 되죠. 예, 그러면 하고 또 일정이 G20 하고 올 때에 네. 또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있어요. 그럼 이 만나는 자리에 당연히 뭐 이재용, 최태원 뭐 다 재벌 그룹들도 배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제가 또 하지만 이 네옴시티 관련주가 또 어마어마해요. 이게 지금 17일 기점으로 또 요동칠 것 같고 그러나 너무나 리스크 관리는 하시고요. 핵심은 뭘 따오느냐. 이번에 빈살만이 왔다 갔을 때 과연 한국 기업에게 어떤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오다를 내리느냐. 이것이 굉장히 핵심인 것이죠. 우리나라 라이벌 있어요? 뭐 어느 나라? 라이벌이야 있겠죠. 일본, 독일 다 등등 아니, 근데 있겠지만 거기는 핵심은 단가가 비쌀 그렇죠. 거 아니고. 예. 우리만한 게 없죠. 하고 지금 이건 미래 도시잖아요. 중국은 어때요? 중국 글쎄요. 기술이 없나? 근데 최근에 사우디와 중국이 좀 가까워지고 있어요. 원래 사우디는 완전히 미국 편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빈살만의 뇌에 들어가 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빈살만이 지금 어떤 정치력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더 긴장하고 있죠. 과거처럼 완전히 미국 사우디가 붙어 있다면 다 우리가 떡국을 다 얻어내는 건데. 빈살만 머릿속에 네. 이 사람은 패가 좀 안 읽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그 성장부터가 미스터 에브리띵이고 거칠 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왜 미국을 뭐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어릴 국내 때부터. 정치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얼마나 큰 손이냐면 롯데호텔 서울에 여기 묵는데 통을 빌렸다며? 객실 400개 예약했다고 합니다. 네. 그 하룻밤 큰 화제가 되고 있죠. 2,200만 원. 네. 예. 자기 방은 2,200만 통으로 빌렸대. 네, 그래서 호텔을. 네. 이번에 왔다 가고 앞으로 이 네옴시티라는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 7, 80년대 중동 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소식 하나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요거
지금 여당에서 친윤 비윤 간의 뭐 네. 갈등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잠잠했던 친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주말에 있던데. 그러니까 뭐 조영 원내대표나 정진석 비대위원장 향한 목소리인데 일단 주호영 대표가 타깃이 되는 분위기인데 일단 수석들 퇴장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의원총회에 들어가 보면 사실 조금 이제 이례적인 장면이긴 한데 초선 의원이 그거를 막 대놓고 질타하는 근데 그게 저게 백그라운드에 누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의원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 이제 못 지키냐 뭐 이런 거고 그게 대통령이 출국하면서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고 가는 장면이랑 이제 겹쳐지면서 대통령실의 뜻이 전달된 거고 지금 지도부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질타를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재원 의원도 이제 목소리를 다시 내는 것 같던데. 그렇죠. 그 장재원 의원이 움직이는 거를 언론들이 굉장히 주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이제 말하자면 그 부분이 어쨌든 윤심이다. 뭐 이게 이제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장재원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를 비판을 하고 나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당이 대통령 지지율과 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당이 그래도 좀 지지율이 더 높은데 그 대통령보다는 지금 이제 나타나는 지표상으로는 뭐 그 부분에서 당의 역할이 무엇이냐 뭐 이런 이제 논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전당대회 때 또 뭐 친윤과 비윤 간의 어떤 세대결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인 게 왜 그러냐면 이태원 참사 문제가 아직 완전히 이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강경 드라이브를 계속 걸 수 있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한 좀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내 목소리로는 존재할 수 있는데 당 밖으로 이게 무슨 개파 간의 갈등, 뭐 이렇게 비춰지면 사실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 소장 짧게 하나만 짚어보. 짧게. 네. 이 FTX 거래소 파산했다면 네. 돼요. 그럼 이제 네.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게 암호화폐 전반의 신뢰 붕괴로 가겠죠. 예, 거래소라는 부분에 대한 믿음이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하러 한국 거래소 파산한 거잖아. 그렇죠. 주식으로 치면. 예, 파산했고 지금 묶여 있어요. 지금 환매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일단 코인들 돈이 거기서 거래하신 분들. 거래하신 분들. 그래서 이게 저는 설상가상인 것이 조금 있다가 CBDC라고 해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이 일종의 디지털 화폐를 이제 내놔요. 미국도 내놓고 뭐 다 나누는 이제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가 더 강력한 경쟁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투자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요번 이슈를 암호화폐의 서막 좀 힘들어지는 서막이 열렸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또 하나가 과거에는 암호화폐가 빠지면 나스닥도 빠졌는데 그 코릴레이션이 좀 많이 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암호화폐 힘든 시기가 신뢰의 상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싹쓸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정철실 소장, 김한 기자, 노민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